2. 그림아 조용.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벌써 6월인데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창문을 막 열어놓고 일하고 있는데, 그림이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림이가 1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그림이가 201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의 나이만큼 유튜브 횟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제 여름도 오고 휴가도 가실 테니까 7, 8월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읽으면 좋겠다 싶은 미술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모든 책들이 제가 좋아서 직접 읽거나 두세 달 동안 읽었고, 제가 좋아하는 저자의 책은 추천사를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추천사를 썼던 책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책들로 7, 8월 여름을 좀 알차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 봐서 주변의 젊은 갤러리스트들에게 막 추천을 하면서 이 다니엘 캄바일러의 삶을 꼭 읽어라 했던 책입니다. 나의 화랑 나의 화가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좀 재밌는 게 다니엘 앙리 캄바일러라고 피카소와 브라크와 같은 입체주의 화가를 전 세계에 알렸던 화상이 훗날 프랑스의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한 달 동안 프랑시스 크레미오와 함께 대화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담집입니다. 실제 캄바일러의 성격이 막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화가들을 알리는 화상이기 때문에 화가들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썼지만 본인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인터뷰를 많이 하는 그런 화상이 아닌데요. 그 당시 이제 한 달간 라디오를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어떻게 피카소를 발굴했고 입체주의를 세상에 알렸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떤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입체주의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솔직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사실 진짜 옛날에 산 책인데 이제 저는 집 곳곳에다가 책을 놓고 돌려보는 편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봐야 될 때는 좀 각 잡고 읽는 전문서를 읽지만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읽는 책들은 특별히 메모를 할 필요가 없는 인터뷰집, 산문집 이런 것들을 침대 주변에 놓고 읽으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딱히 뇌에 부담도 안 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 제 침대맡에 있었는데 원래는 침대에 있으면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접어 놓으려고 하려다가 결국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포스트잇을 가져다가 붙이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입체파 화가의 거장 하면 피카소 다 아실 테고 조르주 브라크도 아실 텐데요. 이 책이 좀 재밌는 게 캄바일러가 피카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그의 업적을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크와는 어떻게 전시를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했고 어떠한 위기가 있었으며 그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기록한 책이어서 캄바일러의 화상으로서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캄바일러는 독일에서 주식 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났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증권 브로커가 되길 바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캄바일러는 늘 미술관에 가고 화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삼촌이 미술품 수집을 했기 때문에 삼촌에게서 영감을 꾸준히 얻었고요. 자신이 열정을 쏟아야 할 곳이 주식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20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와서 화랑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실제 캄바일러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화랑을 열었을 때가 23살이었거든요. 진짜 젊은 나이고 피카소보다 이때 3살 어렸습니다. 피카소는 이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 명은 초보 갤러리스트, 한 명은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야망을 가지고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피카소였죠. 1907년 5월 파리에 캄바일러는 첫 갤러리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후안 그리스 등과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 캄바일러가 피카소를 처음 봤었던 날을 회고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어느 날 난 나의 작은 화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낀 신발과 옷은 형편없이 입었는데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는 작고 다부졌으며 눈빛은 놀랍게 빛났어요.
피카소와 캄바일러는 1908년에 만나는데요. 이때는 1907년도에 이미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 역사의 길이 남을 입체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해였습니다. 당시에 피카소의 시장가가 드로잉이 50프랑 정도였고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고, 캄바일러가 피카소와 함께 전시를 하면서 피카소의 드로잉을 100프랑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3,000프랑 정도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했고요. 이 책을 보면 유명하지 않았던 입체파 화가들을 캄바일러가 어떻게 세상에 알리려고 했는지의 그 노력들이 이 미술 비평가 프랑시스 크레미오와의 대화 중에 나타납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캄바일러가 음악에도 상당히 재능이 있었는데 본인이 작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나 스스로는 창조자가 아니지만 귀족적인 의미에서 중간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림 속에서 위대한 화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되찾았고, 또 그들과 화가들과 대중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길을 터주며 물질적 궁핍을 피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화상이라는 직업, 즉 갤러리스트라는 직업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고 크레미오와 대화 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캄바일러는 이제 한 달간 대화 중에 본인이 처음부터 입체주의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본인은 폴 세잔을 상당히 좋아했었다. 그래서 이 31쪽에 보면 자기는 살아있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을 상당히 좋아했고 세잔을 흠모했고 또 고갱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화상이 되고자 할 때는 세잔 작품들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화상이 되려고 했던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세잔이 이미 좀 지나간 시대였다. 이미 조금 유명해지고 나서였고 나는 내 나이에 맞는 것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거트루드 스타인과 해밍웨이가 대화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밍웨이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나도 피카소 같은 작품 사고 싶다, 마티스 같은 작품 사고 싶다 이랬더니 거트루드 스타인이 물론 피카소도 좋고 마티스도 좋지. 왜냐면 본인이 그 두 작가가 초창기 때 유명하지 않을 때 소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해밍웨이야, 이제 동생아, 너의 시대에는 그 작가들은 이미 유명해져 버렸으니 너는 너 시대에 맞는 젊은 작가를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캄바일러가 화상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살아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인상주의가 1874년도에 첫 전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 30년이 지난 후여서 좋아는 했지만 내가 선택해서 그 작가들과 함께 일할 그럴 수준은 아니었다, 보다 더 유명해졌었다,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재밌었던 게 캄바일러가 무심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미술의 본질, 우리가 평상시에 미술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6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것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뒤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은 아주 호기심이 느껴지는군요. 이제 크레미유가 입체주의가 이미 유명해졌으니, 당신이 평생 입체주의를 알렸으니 실제 입체주의 이후에도 오래 지속할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보셨는가? 아니면 입체주의만으로 충분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캄바일러가 너무 좋은 문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것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뒤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은 아주 호기심이 느껴지는군요. 미술 역사에 따르면 그림은 언제나 지속적인 변화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정한 그림은 시대의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을 표현하지만 시대라는 것은 변하고 그에 따라 그림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쓴 것도 그렇지만 나는 입체주의 이후의 그림들은 다시는 그 이전처럼 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진실을 언제나 지지할 것입니다. 입체주의의 그 어떤 영향력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며 뒤를 이은 세대 안에는 예를 들자면 초현실주의 같은, 초현실주의가 입체주의보다는 좀 더 나중에 선언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새로운 주의에는 분명히 입체주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목적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캄바일러는 이런 어떠한 대담을 통해 과거의 입체주의가 이미 발표가 됐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면 그 뒤에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사조들이 생기지만 입체주의의 영감을 받으면서 시대가 흐르면 그림도 변하기 때문에 그 목적, 또 다른 운동들의 목적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레미오가 대답을 하죠.
입체주의 화가들은 초현실주의 화가들보다 훨씬 덜 투쟁적이고 훨씬 덜 도발적이었지만 아주 꾸준했던 일꾼들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술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는 게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초현실주의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시면 좀 재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는 실제 시인 앙드레 브로통이 인정했던 정통 초현실주의 화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술사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투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반면 입체주의 화가들은 좀 일꾼들처럼 꾸준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딱딱하게 미술사 책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저도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화가들이 어떤 미술작품을 수집했냐 이런 것도 칸바일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피카소는 그 콩고 마스크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시미술 관련된 꾸준한 마스크들, 가면들을 수집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 피카소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도 샀었고 옛 선배들의 그림을 꾸준히 몇 점씩 샀다. 하지만 블라멩크는 전혀 그림을 사지 않았다. 브라크도 코로아 같은 작가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근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건 앙리 마티스 역시 모두가 다 아프리카 예술이었다 하면서 실제 피카소나 마티스가 당시에 아프리카 민속 예술품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컬렉팅 했는지 대화 중에 다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하지만 칸바일러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칸바일러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돌아갔고요. 독일인으로서 프랑스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품들이 모두 압류가 돼서 경매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강의도 여러 화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제의 강의를 저도 하는데 여러분이 칸바일러라면 내 돈 주고 내가 힘들게 사서 모은 작품이 결국엔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으로 모두 압류가 됐을 때 얼마나 무너져요. 근데 칸바일러는 너무 대단한 게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의 돈으로 어떻게든 그걸 다시 삽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화상 일을 시작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칸바일러라는 대단한 화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꼭 미술계가 아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끝까지 다시 찾고자 하고 다시 그 사업을 재개하는 모습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막 갤러리를 시작한 분들 또는 이제 막 컬렉팅을 시작한 분들은 한 명의 화상이 어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예술가들을 진정으로 친구처럼 대하면 과연 어떻게 미술계가 바뀌는지, 미술사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1900년대 초반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화가들, 지금은 너무 다 스타 작가들이라고 불리는 피카소, 브라크, 블라멩크 그리고 저처럼 야수주의와 입체주의 화가들이 프랑스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 그들의 속이야기 이런 것들 궁금한 분들은 반드시 나의 화랑 나의 화가들 이 대담집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